작은 빛을 따라서. 책 표지가 색감이 따뜻합니다. 장바구니에 파하고 과일, 우유 등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작가는 권여름님. 소개는 짧습니다. 장편소설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로 넥서스 경장편 작가상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례는 1부, 2부, 3부로 나뉘어져 있고 장유진 소설가의 추천사 그리고 작가의 말까지 이어집니다. 제목을 보면 작은 희망이나 행복을 찾아가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내 안에 희망의 기운이 꽉 찬 건 분명했다. 그런 마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 작은 빛을 따라서. 주요 등장인물은 먼저 은동, 배우를 꿈꾸는 여고생입니다. 필성 슈퍼를 운영하는 부모님을 도우면서 모아둔 돈으로 연기학원을 등록하려고 남몰래 희망을 키워갑니다. 할머니, 필성 슈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는 정신으로 적극적입니다. 은동에게 한글을 열심히 배우고 서툰 실력이 늘어갑니다. 책을 읽으면서 좋은 느낌을 계속 간직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필성 슈퍼를 포기하지 않고 리스크에 늘 맞서는 가족들의 긍정적인 힘이 와 닿아서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은 도시에서 동네 슈퍼가 많이 자취를 감추었지만 90년대에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격은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이 있는 대형 마트가 곳곳에 생기게 되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슈퍼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필성 슈퍼를 운영하는 엄마 아빠는 살아남기 위해 다리품을 파는 노력부터 시작합니다. 두부 한 모만 구입해도 배달 서비스를 하고 김장을 위해 배추를 사는 손님에게는 배추를 무료로 절여주기도 합니다. 갑오징어에 특제 소스를 만들어 술안주로 판매를 하며 떨어진 수입을 조금씩 메꾸어 갑니다. 그러나 이후에 시련은 찾아왔고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할머니가 아닐까 합니다. 한글을 알지 못해 사람들 앞에서 글을 읽지 못했고 마음을 먹고 손녀에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좀처럼 진도가 나가기 쉽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고 서툴게 한글을 사투리로 쓴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대형마트에 무작정 찾아가 사람들에게 쓴소리를 한 것이 민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필성 슈퍼는 그만큼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선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할머니의 모습과 구수한 사투리는 참 재미있고 든든한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은동이는 둘째 딸로 어린 동생과 새침한 언니 사이에서 치이는 느낌이지만 혼자만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기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용돈과 알바한 돈을 열심히 모아 드디어 찾아갑니다. 소질이 없다는 반응에 힘이 다 빠져버리지만 간절하다면 다시 도전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듯 합니다. 그에 비해 친구 석희는 전교 1등에 은동을 따라간 연기학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합니다. 뭐든지 잘하는 친구를 보며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게 되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은동이는 할머니가 한글을 깨우치는데 중간중간 고비가 있긴 했지만 끝까지 도움을 주었고 슈퍼의 일도 잘 거들면서 할머니의 뿌듯한 손녀가 되었습니다. 쌍가락지에서 큰 손녀에게 한 개를 빼앗기다시피 하고 둘째에게 남은 한 개를 몰래 챙겨주는 할머니의 모습에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대형마트에 찾아가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할머니 곁에 은동이가 있어줬고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으쓱해합니다. 힘든 시련의 순간들을 버텨온 것은 가족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엄마, 아빠는 생계를 위협하는 고난들의 위기를 많이 겪지만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채비를 합니다.
힘겨운 일들은 다시 찾아오겠지만 돌파구를 마련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는 한 이 가족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듯 합니다. 평범한 것이 오히려 쉽지 않은 세상이라고들 하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삶을 선호하는 이가 있고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사는 인생을 바라는 이가 있습니다. 나는 후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020년이 훌쩍 넘었지만 만만치 않게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햇빛은 조금씩 들어올 수 있으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책에서 인상 깊은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웃 문구점은 폐업 준비를 한다고 했다. 학교 앞이 아니어도 아파트 아이들이 오가며 이것저것 샀는데 마트에서 문구류까지 파는 바람에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고 했다. 우리와 문구점은 문구점과 슈퍼 중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애매한 물건들 때문에 종종 묘한 기싸움을 하곤 했다. 문구점에서 과자와 음료수 개수를 늘리자 우리는 박스 테이프를 팔았다. 하도 찾는 사람이 많아 매직을 갖다 놓자 문구점에서는 아이스크림을 팔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볼멘 소리를 하곤 했지만 최소한 서로의 눈치를 봐가며 균형을 맞춰갔다. 엄마와 아빠는 문구점 아주머니처럼 문을 닫겠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다만 줄어든 매출을 올리려고 안간 힘을 썼다. 엄마는 예전처럼 나가지 않는 채소를 보며 머리를 굴렸다. 곧 시들해지는 열무로 김치를 만들고 나물도 무쳤다. 처음에는 당장 내일만 돼도 시들 것 같은 채소가 아까워서 만든 거였다. 그걸 비닐팩에 담아 단무지, 햄, 딸과 등 냉장고에 넣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우연히 열무김치를 사 먹었던 백삼동 새댁이 다시 열무김치를 찾았다. 엄마는 이것이 어쩌면 활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채소 외에 오징어채로 조림을 만들고 콩자반도 만들어 포장했다. 그러는 동안 동네의 슈퍼들은 마트 간판을 새로 달기 시작했다. 나들 슈퍼도 나들 마트, 성은 슈퍼도 성은 마트가 되었다. 작은 구멍가게들도 모두 마트로 바뀌었다. 필성 마트. 어쩐지 필성 슈퍼보다 그럴싸하게 들렸다. 마트라고 바꾼다고 사람들이 또 오냐? 내가 이름을 마트로 바꾸자고 제안하자 엄마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아무튼 우리 필성 슈퍼는 점점 그 이름값을 못하는 가게가 되어가고 있었다. 맥주 몇 병이나 초저녁에 반찬거리들을 배달했지만 그마저도 점점 줄었다. 시들어버리는 채소들이 다시 늘었고 그래서 가짓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구색을 갖추는 것을 어떤 것보다 중요시하던 엄마도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었다. 숙주나물을 사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 생선을 사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었다. 악순환이었다. 우리는 우리대로 문제집이나 준비물을 살 때 눈치가 보였다. 학교에 내는 급식비, 보충수업비 등은 어떻게든 기한을 맞춰 납부하던 엄마와 아빠의 원칙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게의 각종 공과금과 물건값도 빠듯하게 처리하는 눈치였다. 엄마와 아빠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부지런히 고민했다. 우리는 두부 한 모나 소주 한 병, 과자 몇 봉지까지 배달도 부지런히 했다. 그나마 배달이라도 하니까 물건이 나가는 거야. 엄마는 이렇게 말하며 배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나이에 한글을 깨우치고 다른 나라 언어까지 배우는 경우들을 실제로 보면 느끼는 바가 매우 큽니다.